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예, 목요일 맞수일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은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177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여전히 매도에 나서면서 약세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급락에서 약간 이제 탈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양시장 쪽에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투심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뭐 매매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네. 자, 시장은 상당히 좀 위축돼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우리 지지선이 나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코스피는 오늘까지 9일 연속 음봉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10일 만에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고, 2090을 지키면서 일단 그게 주봉상으로 11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2067까지 우리가 전주에 이제 5월달 시장 전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50,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65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지금 5월 초에 단기간에 강한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하방을 잡아냈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늘 좀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맞수일전 라운드 1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 1 주제입니다. 주요국 금리 상승 우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향방은, 요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가, 증권업종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채권 운용 쪽에서 이제 손실이 오히려 2분기에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해서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아주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채권 가격이라든지 그다음 주식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하락세,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장김이 전문가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 원인, 최근 이제 채권이나 이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겠는데, 네네. 예, 원인을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채권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지금 조정이 전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다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중심에 서 있는 거는 역시 지금 고평가 논란이에요. 고평가 논란 부분이라고 저는 그게 이제 핵심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어저께 이제 옐런 의장이 결정타를 날린 거죠.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미국 시장도 버블은 아니지만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 위험할 수 있겠다. 라면서 고평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러운 또 조정 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부분에 이제 한 중심에 역시 서 있는 거는 글로벌 금리의 동반 상승입니다. 동반 상승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ECB가 매월 지금 600억 유로씩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유럽 쪽의 경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독일의 펀드멘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도적으로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촉발된 게 이 금리 상승 부분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뭐 일본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 주식 시장까지를 뒤흔드는 이러한 지금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이런 요인들을 한번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가입니다. 지금 뭐 WTI 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불을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밑으로 지금 깨졌어요. 깨지면서 유가가 60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디플레이션이 밑으로 가라앉고 과연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 지표가 형성이 진정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지금 뭐 버블 형태의 이러한 역구조가 나오고 있느냐, 요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자,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금 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2.2%, 2.2%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근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한 1.7% 정도, 여기에 있던 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뭐 공개 방송에서도 좀 여쭤보던데, 왜 채권 가격은, 주식은 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팔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거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데 채권은 왜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채권의 구조는 주식 구조하고 틀립니다. 채권 구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버블론적인 이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에서 이제 원천적인 그러한 채권 상승의 주범이었는데, 독일의 펀드멘탈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너무 버블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채권왕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주식을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도화선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 이제 전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저항선에 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대형 펀드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2.2%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 부분인데, 이제 달러가 지금 100까지 갔다가 100에서 이제 95 밑으로 이제 빠지니까 유가가 지금 반등을 하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반등을 해서 이제 60불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위에 표로 본 게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WTI 유가입니다. 요게 지금 60불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진성적인 수요냐 아니면 가수요가 붙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점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봤을 때 밑에 지금 원형으로 된 그래프, 이 부분이 지금 가수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시추선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가수요들이 지금 대거 들러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여기 60불 선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는 저는 좀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는 단기적인 바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최근 이제 주식시장의 조정 원인을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일단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월 21일 날 빌 그로스가 이제 한 발언이 독일 그 10년물 채권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금리에 급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생일대의 국채 그러니까 수익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절대절명의 기회다라는 뭐 이런 이제 언급들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10년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지금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6% 정도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 그로스가 발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정도에 움직이고 있냐면은 0.0049%입니다. 0.0049%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죠.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몰려 있다가 최근에 유로존 쪽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1%에서 1.5% 정도로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니까 4월 21일경 정도 보니까 빌 그로스가 발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0.0049% 정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빌 그로스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0.609%니까 거의 한 700% 가까이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22 쪽에서 최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600억 유로 월간 단위에서 이제 그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조기에 채권 매입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루머들도 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제 최근 들어서 독일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독일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요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년물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1.7% 가까이에서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NH투자증권이 한 17조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 한 16조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1분기에 채권을 운용해서 얻었던 수익이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되는 데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랬는데 만약 이제 채권 가격 자체가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증권업종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고 또 국내에 원인도 있었습니다. ADB 총회에서 그 이주일 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하 여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발언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지금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를 약간 부인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이나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안심전환 대출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안심전환 대출을 기초자산을 해서 주택 저당정권을 지금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12일 날 36조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6월 말까지 32조 정도가 그러니까 채권화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채권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 구조 악화를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독일의 그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금리의 급등이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유가까지 뜨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이제 해외 쪽에서 겹쳤고, 국내 쪽에서는 수급 요인하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감소가 되면서 채권 가격 자체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 최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그 다음에 옐런 의장의 주식시장 고평가 발언, 물론 이제 저는 속도 조절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런 내용들하고 그리스 채무 협상에 대한 어떤 난항, 이런 내용들, 중국의 5월 11일까지 25개 기업 신규 IPO,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수급상의 어떤 요인들, 이런 내용들이 채권 시장하고 주식시장의 동반해서 악재로 되면서 좀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진단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국에서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그 글로벌 유동성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1단위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뭐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 글로벌 국채 금리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지금 완전히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글로벌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뿐이 없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촉발이 됐던 독일의 지금 국채 금리,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독일의 국채 금리가 0.62%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실질적으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시행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의 경기의 실질적인 흐름이 완연히 좋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에 왔다. 여기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뭐 0.65, 뭐 0.68 이렇게까지는 좀 오바행 이슈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치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유가 부분도 제가 아까 지금 뭐 61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의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긴밀한 지금 반작용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 달러 인덱스는 지금 95에서 약간 지금 고개를 숙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차피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5에서 100박스권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 쪽의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가 부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3, 4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과연 5월 달에 셀코리아를 하고 떠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역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장 요번에 우리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됐던 독일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이제 뭐 제로 베이스에서 0.61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인 지금 저항선 자리에 들어왔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방향성은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 이 부분에 따라서 역시 이제 달러의 이제 강세나 약세가 결정될 수뿐이 없는데 이 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제일 밑에 있는 이제 파란 게 유럽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도 이제 뭐 1분기 GDP가 이제 0.2% 아주 뭐 충격적인 게 나왔지만 사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국의 비농업자 취업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은 뭐 한 6.4%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고 물론 지금 고용 지수는 다소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DP 민간조사기관에서 지금 한 게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안 좋게 나올 수는 좀 있겠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역시 미국과 유럽의 이런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이 실물적인 지표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팔고 떠나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은 지금 이제 채권이냐, 뭐 주식 쪽이냐, 뭐 채권 쪽에서 지금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또 이탈되는 조짐들도 있고, 주식 쪽에서도 지금 또 약간 이제 이탈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를 보면 아까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것에 지금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채권금리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는 매일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독일은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쪽에서 지금 0.6% 정도까지 뭐 올라왔습니다. 아까 뭐 700%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하고 얼추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이제 독일의 또 그 안전자산 개념 쪽에서 독일의 채권에 또 몰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채권 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뭐 이런 법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유동성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의 채무 협상 부분들, 부채 협상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리스가 2억 불 정도 IMF의 이자 부분을 갖다가 먼저 상환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디폴트라든지 그렉시트 쪽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5월 중순 정도 좀 지나야 가닥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 고용 지수는 이제 내일 5월 8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앞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ADP 민간 고용 변화가 약간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낮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수 동향에 따라서 약간 이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고용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반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2 쪽에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월간 600억 유로 채권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뭐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뭐 지나친 판단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물가 지수가 2% 정도 이렇게 돼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래 들어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빠졌던 부분에 대한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 PMI를 보면 500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제조 PMI 같은 경우는 50선에서 간당간당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HSBC 제조 PMI 예비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48.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 밑으로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유동성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국면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선진정시 쪽에는 조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이 15.5배에서 17.6배로 상승했으니까 약간 이제 뭐 옐런 의장 말처럼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거품은 아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4.4배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품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자체는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선진정시보다 신흥국 쪽으로 올 수 있다. 뭐 이머징 국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2015년도 들어와가지고 한국하고 대만 특히 이제 그 한국 쪽 그러니까 파란 거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뭐 대만도 약간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대만 같은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번 글로벌 채권 주식 시장의 동반 하락이 채권 가격의 하락, 주식 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신흥국 쪽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될까?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도한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은 매도를 했나요? 안 했죠, 그죠? 아니, 뭐 오늘 하루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 간격을 두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갔습니다만, 저는 단기적인 낙폭이 지금 과대했기 때문에 과매도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추세적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글로벌적인 요인들을 체크하고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으로 보고 전략을 짜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전주에 그 5월달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2050까지 상당히 보수적인 지수의 그 하락을 좀 제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시 이제 그리스 부분이에요. 근데 그리스 부분은 우리가 워낙 많이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까지 갔다가 별일 없이 또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나태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렇게 뭐 감각 없이 대응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면 그리스가 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스는 5월달, 제가 볼 때는 6월달까지도 계속 그 하락의 빌미를 계속 제공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2011년도, 12년도에도 우리가 그리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때는 지금 뭐 20이라든지 독일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우호적인 세력과 연계가 돼서 갔었고, 지금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지금 선출된 시리자라는 집권당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지금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몰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뭐 디폴트라든지 그렉시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려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 본다 그러면 6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악재적인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리스에 대한 부분은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제가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그 지수가 올라올 때 지금 뭐 3월 중반부터 해가지고 4월 달에 지금 뭐 우리가 2190까지 단숨에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보조 지표 중에서 이 ADR 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요거는 지금 뭐 상승 종목 빼기 하락 종목의 편차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플러스 1 표준 편차하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서 상당히 하방과 상단을 잘 지지하고 저항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4월 달에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강하게 지금 돌파하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도 지금 급격하게 어떠한 지금 상승의 표준 편차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하락세 기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기준선을 갖다가 지금 장대 음봉으로 크게 지금 이탈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표준 편차 0.5까지 정도 와 있는데 충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50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흐름이 5월 달에 나오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기준선까지 제로 베이스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좀 이게 다듬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좀 안이하게 좀 대처를 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25억 유로 이상이 되고 지금 뭐 6월 달이 되면은 거의 뭐 한 70억 유로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정치적인 기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지금 시리자당을 정권을 퇴출시킬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까지 이런 그리스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보는 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리스 문제는 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보지 말고 상당히 좀 우리가 긴밀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가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 유가 60불 선에서 지금 방향성 이 부분까지를 좀 체크하고 가는 게 글로벌 유동성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긴밀하게 좀 체크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약세 외국인 매도세 지속될까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아니오 답변은 제가 드리질 못하겠고 매수 둔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매수를 해왔죠. 선물 만기 기준에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만기 기준해서 외국인들이 6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아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6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예, 코스닥에는 3천 지금 931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물은 만기 기준에서 22,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고,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윗단에 있는 게 거래소 쪽의 현물 매수입니다.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래 들어서 보면은 매수 탄력이 상당히 이제 좀 둔화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 일변도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다가 매수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저께 한 11,000계약 정도 매도했고 오늘 한 1,000여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매도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매수 둔화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 해외 시장 쪽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오르면서 이제 약간 쉬어갈 자리다. 고평가 논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동반해서 약간 매수세를 좀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도 IPO 때문에 빠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스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초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저는 윤곽이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고만고만하고, 뭐 이슈도 새롭게 없고, 지금 오히려 이제 옐런 의장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실물 경기, 실물 지표는 좋지 않은데 이제 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독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약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시장도 실적 이슈 대형주들 거의 이제 발표가 다 되면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들하고 따라서 국내 시장도 방향성이 옵션 만기 이후 정도 돼야 타진하지 않을까. 따라서 외국인들도 당분간은 매수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조정 장세에 따른 업종, 그 다음에 종목 투자 전략, 이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전주의 5월 시장 전망을 해드리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조정 장세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전략은 실적 베이스가 깔려가는 이러한 종목군으로 선택된 종목들만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종목군으로 집중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실적과 지금 가격 메리트를 겸비한 종목.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그 올라올 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올라올 때라고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낙폭의 3분의 2 지점까지 여기까지는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연속성이 이제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품하고 짝퉁을 잘 구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와 실적을 겸비한 종목을 집중해라. 이런 전략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들도 있고 안 한 데들도 있는데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잘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별로 지금 좀 우리가 공략을 지금 해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개월 지금 MSCI 선행 EPS가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엔 환율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섹터인데 지금 기준선 위에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이 미디어고 그 다음이 은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개 섹터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들은 뭐 상당히 좀 강건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디어 쪽도 뭐 지금 뭐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CJ, CGV 이런 것들 파동들이 나오고 로엔 같은 것들도 괜찮게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들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연속성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와 곁들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급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뭐 핀테크 관련 중에서는 KG 이니시스하고 한국사이버결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지금 증착장비 3인방은 많이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원익 IPS, 테스 PSK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고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뭐 여전히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LG 이노텍 같은 거 하락의 마지막 음봉을 제압하는 지금 그 양봉이 떠졌단 말이에요. 상승 양악형 양봉이 떴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겠다. 이런 것들 좀 잘 그 선별하시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좀 덜 오르는 것들, 고영이라든지 테크잉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쪽에서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뭐 메디톡스라든지 마크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적을 동반하고 깊숙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려도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2090 언저리에서 아래 10포인트는 무조건 받아주는 영역입니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등이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61선까지 조정 나온 업종 종목들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건설업종 제가 언급드립니다. 매수하십시오. 정부 그린벨트 해제, 인도 총리 방안, 그 다음에 이란 건설 시장 개방 확대, 이런 내용들 호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건설업종들 다 나왔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아집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려도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2 마수 동맹으로 넘어가겠습니다.